유달리 이 난카이 지역에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은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한다고 했죠. 네네. 난카이 해구에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은 약 100년 전 1946년의 난카이 지진입니다. 학자들은 난카이 지역에 곧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지진조사연구에는 30년 이내에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의 발생 확률이 70에서 80%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마 대부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2011년에 규모 9의 동일본 지진이 있었죠. 네. 이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거리의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난카이 해구는 우리나라에서 4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훨씬 가깝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네.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를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일의 영향 외에도 이 지진이 우리나라 집안 지층, 남층들의 응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즉 그 응력의 한계점에 도달해 집안이 끊어지게 할 정도로 그 큰 영향을 줄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껏 강주환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월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후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여행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금융권에서는 실제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경제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아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긴장시키고 있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은요. 국립과천과학관의 문희라 연구사님입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갑자기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니까 진짜 일본 여행을 그때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궁금하실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우선 8월 15일자로 거대 지진 주의 는 해제가 되었다고 해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또 지질학적으로는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는 지역인지 좀 궁금합니다. 난카이 해구는 일본 중부에서 남부까지 수심 4,000m, 길이 약 오. 780km에 이르는 지역으로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섭입대입니다. 780km면은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니까 그거의 2배 정도. 네, 맞습니다. 되게 기네요. 네, 그렇게 긴 해구가 있는데 먼저 판과 판이 섭입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네. 먼저 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지구는 뜨거운 구체입니다. 네. 그 구체의 껍질이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각입니다. 음. 사과의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 지구의 지각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데요. 지각 아래 유동성이 있는 층인 멘틀 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떠다니는 지각 조각들을 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판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고 멀어지고를 반복하고 있겠죠? 네네. 그런데 판이 퍼즐 조각은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고 멀어지면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죠? 네, 판에는 대륙판도 있고 해양판도 있는데요. 두 판이 멀어지면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고요. 네. 반대로 판과 판이 만나는 경우의 수 중에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가벼운 판이 무거운 판 위로 타고 올라가고 무거운 판이 가벼운 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때 파고 들어가는 형상을 과학용어로 섭입한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섭입한다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남서쪽 난카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인 필리핀판이랑 그다음에 대륙판인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섭입대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판과 판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난카이 지진의 원인이 되는 주 원인입니다. 섭입대에 판을 따라 바닷속 깊은 계곡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것을 해구라고 합니다. 이게 해구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난카이 해구에는 도카이, 도난카이, 그리고 난카이 이렇게 지진대가 있으며 수백 년을 거쳐 이 지진대에서 지진이 일어나 왔어요.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은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이 세 지진이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마지막 강진은 3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기초 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판구조론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니까 뭐 판과 판의 경계일까 싶었는데 이제 연구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판과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계속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지진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달리 이 난카이 지역에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난카이 지역의 지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지진의 주기가 즉, 곧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높다. 그 확률이 얼마나 높길래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냐? 네네. 2018년 지진조사 연구에는 30년 이내에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의 발생 확률이 70에서 80%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꽤 높네요. 네. 그 발표로부터 6년이 흐른 24년 지금 난카이 해구의 최남단인 미야자키현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8월 8일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 불과 2달 전의 일입니다. 이 조그마한 눈덩이가 굴러가다가 발생한 작은 에너지를 시작으로 눈사태가 일어나듯 지진도 똑같습니다. 네. 어느 한 진앙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주변에도 지진 에너지를 전해서 가까운 곳에 또 다른 지진을 부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네네. 여진을 대비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맞아요. 네, 지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뜻이에요. 네, 일본으로 가볼까요? 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려 볼게요. 자,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고 숨이 돌릴 때쯤 바로 연이어 규모 9.1의 지진이 일어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고 네. 그 다음에 규모 9의 이제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난카이 지역은 어떨까요? 네. 자, 1707년 난카이 해구에도 규모 9에 육박하는 강진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 규모이면 집안이 갈라지고 해일이 일어나서요.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자, 이때 지진의 위력이 강했던 이유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지진대에서 세 지진이 한 번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지진대에서 한꺼번에 지진이 일어났군요. 네, 세 지진이 이렇게 모두 연이어 발생하고 그로부터 한 달여 후에는 후지산까지 야. 대분화하게 됩니다. 야, 후지산까지 뭐 진짜 한꺼번에 뭐 난리가 났네요. 네, 이렇게 한 번의 지진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겠죠. 그러네요. 자, 이게 300년 전의 일입니다. 네, 좀 전에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은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한다고 했죠. 네네. 난카이 해구에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은 약 100년 전 1946년의 난카이 지진입니다. 이제 주기가 다가왔습니다. 네. 네, 학자들은 난카이 지역에 곧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아까 8월 8일 미야자키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죠. 네네. 자, 이 지진이 난카이 해구 주변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또 연쇄적인 난카이 대지진의 시작이 아닐까? 모두가 예의주시했던 이유입니다. 난카이 지역에서 그동안 100에서 15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을 해왔고 또 그 지진들이 강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긴장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난카이 지역에서 100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한 8 정도의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해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규모 8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서 규모 8 지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진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규모 8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지는 지진인가?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네. 규모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죠. 정의부터 그렇죠. 하고 넘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지진의 강도를 정의하는 단위에는 첫째, 보통 리히터 규모라고 하는 규모가 있고요. 네네. 자, 두 번째, 진도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정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의 기준은 지진의 강도를 정의하는 기준점이 어디인가에 따라 나뉩니다. 네. 규모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앙에서의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네. 땅속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 에너지가 네. 지각으로 올라옵니다. 진앙과 가까운 지표면에서는 어떨까요? 피해가
크겠죠. 아, 그쵸, 그쵸. 제일 네. 가까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멀어질수록 진동이 작아지고 그 음. 피해도 작아지겠죠.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과 네. 같습니다. 이때 지표면에서 측정한 진동을 진도라고 합니다. 아, 요게 진도. 네, 네. 그럼 규모와 진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 네네.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규모는 지진이 일어난 절대적인 고정값이고 음. 진도는 관측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값입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과 상대적인 값의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일부 언론이나 컨텐츠에서 이 규모와 진도에 대해서 섞어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 이 기준을 잘 구분해서 주의해서 써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신문기사 이런 거 읽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규모 8의 지진은 얼마나 큰 위력을 지녔을까요? 네. 규모의 숫자가 클수록 큰 위력을 갖는다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 리히터 규모는 숫자와 그 지진 에너지가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아, 즉, 규모 숫자 1이 커질수록 발생한 에너지는 1이 아닌 32배가 뜁니다. 32배요?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간간히 발생하는 규모 4 정도의 지진에 비해서 규모 8의 지진 에너지는 몇 배나 더 큰지 볼까요? 네. 네. 32를 2번 곱해볼게요. 그럼 네. 1000배입니다. 어, 규모 2단계를 높였을 때 1000배인데 규모 6까지 왔으니 우리 규모 8까지는 2단계를 더 높여야겠죠? 네네. 자, 그럼 1000과 1000을 곱하면 됩니다. 1000과 1000 곱하면 100만! 아, 100만. 100만 배 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와. 숫자죠. 그러니까 규모 4랑 규모 8은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숫자 4개 차이지만 실제로 에너지는 100만 배 차이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진짜 규모 8이 어마무시한 지진이군요. 네. 이 강력한 지진 에너지를 가진 규모 8의 강진이 일어나게 되면요. 어느 정도 깊이의 진앙지에서 일어나던 일본 내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진도로 관측될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규모 2까지는 우리가 느끼기 힘든 수준이고요. 규모 3부터 사람들이 땅의 진동, 창문, 건물들의 흔들림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규모 8에서 9까지 가면 네네.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네네. 땅이 갈라지거나 지진 해일이 발생해 대부분의 것이 파괴될 수 있는 와. 위력이에요. 자, 만약에 난카이 지역에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 네. 그 진앙지와 가까운 일본 열도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물론 끼치게 될 겁니다. 규모 8이라고 할 때는 잘 체감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규모 8 정도면은 거의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의 규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확 와닿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렇게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불안감 때문인지 이제 SNS를 통해서 지진운을 목격했다라는 이제 뭐 목격담 사진 같은 게 게시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지진운 이런 게 생기는 게 맞는지 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진운이 무엇인지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아, 네. 네, 그 생김새가 마치 지진 에너지의 파동처럼 물결 모양을 띠고 있었어요. 자, 무서운 규모 8의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면 네.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지진운은 어떤 특이한 대류 현상의 결과일 뿐이지 아, 지진을 예측하는 증거가 되지도 자, 지진과 관련이 있지도 않습니다. 아, 관련이 없군요. 네. 일본 기상청에서도 SNS의 특정 시간과 장소를 지칭하는 예측들은 모두 허구라고 발표를 했죠. 자, 여러분, 46억 년이라는 방대한 시간의 시계를 가진 지구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시계는 매우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쵸. 네, 우리 실제로 판이 움직이는 속도는 1년의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에 불과해요. 아, 요만큼 움직이는군요. 네, 맞아요. 오. 자, 그 정도를 인간의 시간에 비해 미세하게 움직이는 땅속 움직임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건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쌓이고 있는 응력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우리는 지구 속 거대한 지질 구조와 에너지 흐름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과거의 기록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거나 수치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하고 추측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자, 결론적으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과 그 대강의 시기는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정확한 위치와 시간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지진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물결 모양의 구름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사실로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그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옆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자연은 인간에 비하면 너무나 큰 존재다 보니까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는 게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연구사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마 대부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2011년에 규모 9의 동일본 지진이 있었죠. 네. 이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거리의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 거대한 지진 해일이 발생했는데요. 약 8시간 뒤에 제주도에도 이 해일이 기록됩니다. 다행히 파고는 0.2m 정도로 피해가 발생한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이 우리나라에도 도달한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난카이 지역 지진은 어떨까요?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나라에서 1000km 떨어졌다고 네. 했었죠. 난카이 해구는 우리나라에서 4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훨씬 가깝네요. 그렇죠. 자, 난카이 지역에 동일본대와 같은 강진이 일어난다면 네네. 거리가 더 가까운 만큼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겠죠. 네.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지진이 연동으로 일어난다면 진원지에서는 최대 20m의 수위 변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진원지에서요?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네, 다행히도. 자, 이 정도 규모의 해일은 그럼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네.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를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네, 대한지질학회에 따르면 지진 해일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지진 발생 후 약 4시간 후에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대 1m 정도의 수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해일의 영향 외에도 이 지진이 우리나라 집안 지층, 단층들의 응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즉 그 응력의 한계점에 도달해 집안이 끊어지게 할 정도로 그 큰 영향을 줄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군요. 네, 때문에 우리나라 단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안심이 되지만, 사실 시뮬레이션도 그냥 예측치일 뿐인 거잖아요. 이제 지층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해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해일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또 연구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은 2016년에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입니다. 그 다음이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지만 진원이 얕아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 지진은 피해도 컸지만 사상 최초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일이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 기억 속에 남은 지진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2004년에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 등 2000년대 이후로 한반도에도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어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구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단층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더불어 인근 지역의 대지진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지질 변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지만 또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정확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과도한 불안감은 좀 해소를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또 경계심도 늦추지 않도록 해주신 문희라 연구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